464페이지 거기 이제 환율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달러에 대한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2년 동안 30% 떨어졌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2002년도 상황이지만 바로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계속 엔화를 지금 찍어내는 바람에 거의 2년 사이에 30% 이상 지금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이게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일본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그 개선되는 것이 인접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악화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이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고 그런데 이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율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의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낙관론 밑줄 1번. 엔화 가치 하락 여기다 해놓고 환율 상승 이렇게 해놓으세요. 환율 상승. 근데 그 환율은 항상 자국 통화 표시의 환율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자국 통화가 분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엔화 가치 하락은 엔화인데 일본의 동경의 외환시장에서 보면 이 환율은 요 엔이 분자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통화가 예를 들어서 달러, 원화 이렇게 요게 달러에 대하여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달러에 대하여서 엔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는 것은 요걸 의미합니다. 환율 상승을 의미해. 이거를 엔 달러 환율 이렇게 말하고 엔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경상수지가 뭐 개선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아니야. 경상수지가 오히려 단기에는 뭐 악화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악화된다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2곡선 효과죠. 제2커브 효과. 그래서 제2곡선 효과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오히려 단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거는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NS-I 그리고 NX. 이 평면 어떤 평면이라고 말한다고? 경상수지 소득 평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수지 소득 평면에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NS-I 곡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NX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돼요?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니까 요것만 우측 가는 걸 보여주면 되지. A점에서 어떤 점으로? B점으로 가면서 요만큼 흑자가 생긴다. 요만큼 NX가 증가하는 흑자 상태가 된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게 이제 케인즈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 환율 상승의 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요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먼델 플레밍만큼 많이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에 이걸 쓸 수 있어. 두 번째, 이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당연히 경상수지 개선은 순수출을 늘리면서 요 소득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은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개선과 소득 증가, 이 소득 증가는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폐쇄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통화를 확장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을 평가절하 정책을 쓰게 되면 환율을 어떻게 평가절하 정책을 쓰게 되면 경상수지를 개선시킴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 과정에 요 NX 증가, 요 환율 상승과 이 과정에는 항상 아는 척하면 됩니다.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마샬러너 조건이. 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개선, 환율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이 사이에는 마샬러너 조건이라는 게 있다. 그 마샬러너 조건은 요
ML 조건, 마샬러너 조건. 양국의 수출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 자국의 수출 수요 탄력성과 외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ML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요 경상수지가 오히려 2번 설문 보세요. 2번. 엔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금액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게 제이컵이라는 것입니다. 요 시간 경로예요. 시간. 그리고 위쪽에는 경상수지 흑자 구간이 있고 아래쪽에 경상수지 적자 구간이 있고 여기는 균형이고. 자, 요 한 점 찍으면 최초의 T0 시점에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 환율 상승이 오히려 단기의 경상수지를 흑자 구간이 아니라 적자 구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장기에 이렇게 서서히 이런 형태로 가져간다면 요만큼은 단기 효과고요. 그리고 요 위쪽은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 효과. 자,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하면 여기가 뭐라고? 단기예요. 자, 요 전체가 장기일까요? 여기부터 여기가 장기일까요? 아닙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경상수지가 개선된 구간만 장기야. 그러니까 요 전체가 단기지. 요게 단기고요. 요게 장기야. 그래서 이 환율 상승하면 평가절하하면 단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장기에 서서히 개선된다는 것이 제2곡선 효과고요. 그 제2곡선 효과는 근거가 중요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환율이 상승하면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경상수지는 개선될 텐데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타 플러스 에타 스타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단기에 이걸 탄력성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마샬러너 조건을 탄력성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NX가 단기에. 그러면 장기에는 어떠냐? 장기에는 요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이게 첫 번째고, 뭐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요? 마샬러너 조건이 첫 번째, 마샬러너 조건이. 두 번째는요, 이 평가절하시, 이게 이제, 선도 및 지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선도 및 지연. 조금 더 가격과 수량 얘기를 먼저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제 가격이 뚝 떨어져서 수출이 잘 되고 수입제 가격이 비싸서 수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가격은 아주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이 가격 변화는 아주 신속하게 나타나. 그런데 수출량과 수입량, 요거는 서서히 시차를 가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은 뚝 떨어지는데요. 수출 물량은 별로 늘지 않아. 수입제 가격은 쑥 올라가는데 비싸지는데 수입 물량은 별로 줄질 않아. 그러면 수출 금액은 단기적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수입 금액은 단기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수출 금액에 수입 금액을 뺀 경상수지는 악화가 됩니다. 이게 가격과 수량 변동의 뭐라고요? 시차 효과. 가격과 수량 변동의 시차. 자,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도 및 지연 효과라 그러는데 선도는 leading 혹은 leads and lags. 선도 및 지연, leg. 선도 및 지연. 이 선도 및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1달러어치를 내가 수출하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1대 1,000이다 환율이.
그런데 앞으로 환율이 1대 1100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 내가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출하면 어때? 11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수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래서 이런 환율 상승이 예측이 되면 수출은 가능한 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수출이 지연돼요. 그리고 똑같이 생각을 해봐. 1달러어치로 내가 수입하려면 1000원 주면 돼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는 1달러어치로 수입하려면 1100원을 줘야 돼. 당연히 나중에 수입할 것도 지금 앞당겨서 수입을 앞당겨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 가격과 수량 변동의 시차 효과, 두 번째 선도 및 지연 효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마샬라노 조건이 단기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곡선 효과. 불안전 전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놔두고 거기 465페이지에 오른쪽 단에 보면 그 그래프에다가 별표를 해두고 잘 보시고요. 왼쪽에는 요 왼쪽 여러분 실질 환율과 경상수지 결정 모형이라는 건데 이거 버리세요. 이거 또 새로운 모형을 하는 건 부담스럽고 요 버리고 그 옆에다가 요거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153번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이미 일반 행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국제경제학의 문제 맞게 조금 변형시킨 건데 제도적으로 자본이동이 보장된 국가일수록 실제로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식을 추정해 보려고 한다. Y분의 I는 뭐예요? GDP 가운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Y분의 NS는 뭐예요?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리고 VI는 추정 오차고, 여기서 거기 밑줄 보세요.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그 두 번째 나와는 펠드슈타인 호리 효과의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보면 이 펠드슈타인 호리 효과 요 수수께끼는 이거 퍼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요 여러분 개념을 좀 알아두십시오. 폐쇄경제라면 국내 저축은 다 국내 투자될 거니까 폐쇄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차이가 전혀 없을 거예요. 항상 같아. 국내 저축자금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개방경제라면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야. 왜? 국내 저축이 남아돌면 투자하고 남아돌면 해외 저축할 수도 있고 해외 투자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투자 자금이 국내 저축에서 부족하다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 경제라면 이렇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식의 기초에서 펠드슈타인과 호리오카라는 사람이 실증 분석을 해봤다. 어떤 나라를 실증 분석해봤냐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OECD 국가는 선진 국가고 자본 이동성에 관한 한 어떤 나라들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야. 자본 이동성이 높은 나라야. 그 말은 이 나라에서 저축이 늘면 그 나라 내에 투자될 수도 있지만 해외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상식에 걸맞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가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가 아주 유사하게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펠드슈타인 호리 효과가 가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을 이걸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행에서 나오는 대국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이 퍼즐을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대국 효과라는 거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대국 효과. 라지 컨트리 이펙트, 라지 컨트리 이펙트. 이 대국 효과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가 저축을 늘렸다 이거예요. 대국이 저축을 늘렸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국제 시장으로 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가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대국이니까. 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B국의 투자가 더 유동성이 많으니까 늘 거예요. C국의 투자도 늘 거야. 이 A국의 투자도 얘도 국내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국제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서 자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개방경제라 하더라도 자본 유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라지 컨트리 이펙트입니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게 프렌치나 포터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강의에는 다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지만 홈 바이어스라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좀 듣게 될 수도 있고요. 홈 바이어스.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국 주식의 편중 투자 현상이야. 편중 투자. 편중 투자 현상.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주식 투자 경향을 봤더니 선진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이 있었을 때요. 저축의 자본이 있었을 때 자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지 해외 투자를 별로 안 하더라 이거입니다. 해외 자산에 해외 주식에 거의 8, 90%를 자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프렌치와 포터바가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자국의 상황은 잘 알지만 해외 상황은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 자국 기업들은 잘 알지만 재무제표를 해외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게 정보의 뭐 때문에? 비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라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 때문에 국내 자국의 주식에 편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에 별로 투자를 안 하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가 같이 가는 이유는 저축 자금이 있었을 때 요 실물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홈 바이어스 현상이 요 실물 투자에 적용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해외 잘 모르니까. 외국 기업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국 실물 투자가 자국의 저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실증 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라고 전부 다 이게. 근데 여기는 자본 이동성이 높아야 낮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본 이동성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낮더라. 이런 얘기고. 자본 이동성이 높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대국 효과하고 홈 바이어스 현상이 있고 또 하나 뭐 이제 저축의 내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축을 하면 이게 투자된다. 저축이 원인이고 투자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런데 저축의 내생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요게 내생, 요게 외생이고 투자가 증가하면 저축이 그걸 따라온다 이렇게 이게 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저축의 내생성 이론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가지 상황을 펠드슈타인, 호리오카가 실증 분석했던 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1번 설문을 좀 보면 국제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이런 게 이제 원래 기출에는 없는데 여기 두 번째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줄 알파 원 값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여기가 이제 소득 가운데 뭐가 차지하는 비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요 I번째 국가의 소득 가운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가 알파 제로 플러스 알파 원 여기가 소득 가운데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요렇게. 그리고 뭐, 오차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 저축이 늘면 투자가 늘게 돼 있어. 이게 실증 분석 자료예요. 만약에 요게 늘었을 때 전부 다 이걸로 갔다고 하면, 저축이 늘었을 때 전부 다 투자로 갔다고 하면, 요거는 뭐의 값이요? 사실상 알파1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가는 거죠. 요게 10% 늘었을 때 이것도 10% 늘었다고 하면 그 말은 폐쇄 경제라는 얘기죠. 폐쇄 경제, 국내 저축이 늘면 전부 다 투자로 가는.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 가깝다면 자본 이동성이 국가 간에 거의 없다고 하면 알파1은 어떤 값을 갖고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만약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한다면 국내 저축과 요 재축의 변화와 투자의 변화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겠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저축이 늘었는데 투자가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러려면 알파1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개방경제 자본 이동성이 자유롭다면 알파1은 제로 값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뒤에 예시답안에 468페이지에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요. 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 결정 요인,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할 필요 없고, 그 자본 이동성 측정 지표에 2번에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지표에다 발표하고, 그 두 사람 펠드슈타인 호료카 기억하시고요. 밑줄 긋시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높을수록 국내 저축과 투자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진다. 자본 이동성이 완전하다면 국내 저축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펠드슈타인 호료카의 수수께끼를 보면 이제 그 조금 복잡한데요. 실증 분석 그 검증 보세요. 검증 1조건, 2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뒤에 수식 나와 있는 것만 박스를 치고, 수식 나와 있는 거 그것만 별표 하나 해두고, 알파1, 알파0 이거 값을 A, B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 B가 0에 가까우면 밑줄 그으세요. 실제로 자본 이동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인 자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본 이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데 검증 결과가 B가 1에 가까운 값, 사실상 1.3 이렇게 아주 1에 가까운 값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국내 저축과 투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걸 펠드슈타인 호료카의 수수께끼라고 하고, 그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냐. 1번 냅두고 한번 읽어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면 읽고, 2번 대국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이 큰 국가가 저축을 늘리면 국제자금의 공급이 늘고, 요게 이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투자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저축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낮다는 주장,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렌치 포터바의 자국 주식의 편중 투자 현상이고, 이게 홈바이어스라고 이렇게 부른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위아래 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좀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깊게 할 수가 없어. 470페이지 보면 3번 거기 문제, 이제 외환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환위험 제거 이자율 차익거래, 이건 경제학 책에는 CIRP는 안 나오고 UIRP가 나옵니다. 그걸 그냥 이자율 평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자율 평가 3번에 보세요. 단기 환율 결정 이론으로서 그 환위험 제거 이자율 평가를 거의 앞에 글자를 따서 CIRP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환위험 제거 안 된 이자율 평가를 UIRP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경제학 책에는 UIRP 이렇게 환위험 제거 안 된 이자율 평가를 가지고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나오면 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경제학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요거는 국제경제학에 나오면 무조건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많이 이미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근데 그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위에 그 3번에 설문 3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자율 평가는 국가 간의 모든 자본 이동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원인이 뭐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앞에 케인즈 소국 모형은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썼던 이 케인즈 소국 모형에는 자본 이동이 전혀 없어. 이 모형을 가지고 자본 이동을 설명하면 읽지도 않습니다. 이거 경상거래다. 경상거래. 그리고 자본거래를 국가 간의 자본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평가나 먼델 플레밍 모형 ISLMBP를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자율 평가는 평면 하나로 외환 시장만 가지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고 ISLMBP는 상품 시장, 화폐 시장, 외환 시장 이 세 개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시장을 같이 보게 되면 이건 일반 균형 분석이고 여기에 이자율 평가는 외환 시장만 보기 때문에 부분 균형 분석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면 해외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혹은 해외에서 정책을 썼을 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썼다.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다.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다.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면 반드시 두 개예요. 하나는 자본 이동 경로하고 하나는 실물 경로야. 그러면 가장 간단한 두 개. 요거 실물 경로예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냐? 또 자본 이동 경로는 이자율 평가 이 두 개 가지고 오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자율 평가는 요 IRP는요.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 패러티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일치한 상태에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자율이 일치한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요 환율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자율이야. 그리고 수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요 국내 이자율, 그리고 해외 이자율. 여기가 2분의 2 expectation 마이너스 2, 예상 환율 변동률. 이렇게 쓰면 여기 예상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에 대한 예상은 실제 환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환율 변동 위험이 들어갑니다. 환율 변동 위험이 들어가 예상 환율에는. 그래서 환위험이 존재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환위험이 제거 안 된 이자율 평가라고 그러잖아. 제거 안 된 상태에서 이자율 평가가 요거예요. UIRP야. 언커버 됐어. 언커버. 환위험이 제거 안 됐어. 이자율 평가가. 근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건 뭐냐면 국내 투자 수익률이에요. 국내 채권 한 단위 사게 되면 그 채권 이자를 받게 돼. 국내 투자 수익률이야. 여기는 해외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투자는 실물 투자가 아니고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예요. 그래서 이 국내 투자 수익률과 여기 해외 투자 수익률이 같은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국내 투자는 국내 이자에만 영향을 받지 환율에 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환율에 대해서 완전히 비탄력적인 국내 투자 곡선이 있다는 거야. 이 국내 투자 곡선을 요 R이라고 쓰면 요거는 이자로 영향을 받아요. 이자를. 요게 국내 투자 수익 곡선이야. 해외 투자 수익 곡선은 이 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해외 투자 수익 곡선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외 이자율이고 R스타. 두 번째는요. 요 예상 환율이라는 영향을 예상 환율.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2 그리고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분모 환율이 올라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환율이 올라가면 전체 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외 투자 수익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중요한 게 예상 환율은 이 곡선을 자체를 시프트 시킨다. 물론 해외 이자율도 같이 두 개 다 써놓을까요? 해외 이자율 R스타 이렇게.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의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는 이론이 요 이자율 평가입니다. 자, 여기는 물론 국내 이자율 수준이고, 요 이자율 수준, 이 상태에서 이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요게 같으면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면 자본 이동하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또 핵실험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러네요. 얼마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뭐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게 한반도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거죠. 이 불안정이 가중되면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 뭐 설마 전쟁 나겠어 이러면서 투자할까요? 아니죠. 내가 그동안에 여기 투자해 놓은 거 언제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이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 해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여기에 이자율이 변한 거냐? 아니죠. 똑같이 내가 금리 7% 준다 그랬다면 그거 계속 주는 거야. 3% 준다면 계속 3%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니에요. 이 환율에 대한 예상은 그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환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이 환율은 어떤 환율이야? 한국의 원화에 대한 환율이에요. 올라가 떨어져. 통화 가치가 아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상승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다고 환율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의 악재잖아, 이게 악재. 그러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게 요렇게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대북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상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예상 환율 상승은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의 격차를 가져올 것인데 요 예상 환율 마이너스 요게 같았다가 요런 방향으로 요거. 응?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수익보다 해외 투자 수익이 더 높아져요. 요 해외 투자 수익이 더 높아져. 그러면 여러분 요 해외 투자가 수익이 높아지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어?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할 거예요. 요 해외 투자를 늘릴 거야. 가만 앉아서 나 해외 투자했다? 이게 아니죠. 자본을 거기로 보내야지.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권 원화가 국경을 통과해서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뭘로 바뀌어서? 외화, 달러로 바뀌어서 빠져나가요. 바뀌어서.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상승하게 된대요. 언제까지 환율이 상승한다고? 요게 같아질 때까지. 요게 같아질 때까지.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면요. 처음에 충격이 뭐예요? 얘야. 여기에 투자 수익률입니다. 요 투자 수익률이 모든 국내 이자율 수준에서 뭐가 높아졌어? 지금 해외 투자 수익의 궤적이 이 높이인데요. 요게 높아졌어. 요렇게. E1 expectation. 그러면 최초의 환율 수준에서는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에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고요. 국내 투자 수익은 어딘데? 여긴데 해외 투자 수익은 여기니까 자본이 어떻게 되고? 유출 빠져나가고요. 자본이 유출되고 그 결과 새로운 환율 수준으로 이렇게 E1 수준으로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해.
그러면 순수출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B점으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게 이제 실물로 가면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근데 외환시장 여기 이것만 봐요. 이게 이자율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1.5%로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FRB 금리를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올린다. 왜 따라서 올려야 돼요? 왜 따라서 올려야 돼? 금리 차가 나면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냥 미국이 정책을 썼을 때, 한국이 정책을 썼을 때 뭐 이런 것만 물을 거라고. 둘 다 물으면 둘 다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거의 제로금리 상태에 있던 금리를 이제 출구 상태로 지금 전환해 가고 있다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늘리다가 금융자산을 사서 유동성을 늘리다가 이제는 그 양적 완화가 아니라 뭐를 금리에 손을 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출구를 하게 되는데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뭐가 변한다고요? 얘가 변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 상태로 가면서 한국의 투자 수익보다 미국의 투자 수익이 높아지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미국 투자가 늘면서 자본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이 경로가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의 출구 전략에서나 미국의 출구 전략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엑시트 스트래티지. 출구라는 게 뭐죠? 뭐 어디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동안의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팽창 정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동성 팽창 정책,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을 계속 사들이고 반대로 유동성을 시장을 계속 공급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 유동성이 넘쳐나. 그럼 이 가만 놔버려두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게 전부 다 인플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밑에 구멍을 뚫어서 유동성을 서서히 빼내자. 서서히 빼내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빼내자. 이게 출구예요. 엑시트 스트래티지. 출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재정을 긴축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통화를 긴축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를 긴축적으로 가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통화 긴축은 금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상승시키는 거라고요. 금리 상승.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출구 전략이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했어요? 한국 경제의 환율을 상승시킨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면 똑같은 형태가 돼요. 금리 이거 낮추면 여기로 갈 거고, 높이면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일단은 이게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다 설명한다. 거기까지 했어요. 넘어가시고 그 뒤에 나머지 그 문제들 그리고 그 155번 문제는 2015년 행정고시 국제경제학 필수 문제인데요. 그거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156번 문제 별표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레밍 156번 문제 475페이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몇 줄?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 개방 경제 이렇게 되는데 소국에다가 몇 줄? 그 뒤에 우리나라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몇 줄?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무런 가정이 없으면 이 세 가지 가정을 둔다. 한국 경제는 소국 가정, 두 번째 자본이 자유롭다, 변동환율 제도 이 세 가지 가정을. 왜 한국이 뭐 경제 규모가 뭐 작아서 소국 가정을 두냐? 한국은 무역 규모에 있어서 세계 11대 무역 대국입니다. 그리고 5대 주력 업종에 관한 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형 조선, 그리고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64 아주 옛날 거에 64 메가디램부터 시작해서 기가디램까지 전부 다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소국 가정을 두냐? 해외 충격이 국내에 충격으로 왔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국이라면 다시 이게 메아리 쳐서 외국으로 가고 돌아오는 것까지 봐야 돼. 이게 이제 반향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대국 가정을 두냐 소국 가정을 두냐 분석들이 전혀 달라. 그래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 충격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만 보기 위해서 소국 가정을 둔다 이것입니다. 변동환율 제도 1번 설문. 변동환율 제도 밑줄 긋고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해외 경기 변동이 국내에 파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해라.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차단 효과라는 것입니다. 차단 효과. 차단 효과는 거기 변동에다 동그라미 치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만 성립합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만 차단돼. 해외 충격이 국내로 안 들어와. 그러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차단이 안 되고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돼. 그래서 그걸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분석 모형은 거기 체크합시다. 예시답안. 기본 모형에 완전 자본 이동화의 먼델 플레밍 모델이 그때 있고, 수식의 재화, 화폐, 대외 균형 이걸 묶어요. 재화 시장, 화폐 시장, 대외 균형에 그게 외환 시장이나 외환 시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보면 CF는 뭐예요? 여기다가 자본수지 이렇게 써요. 자본수지. 그 다음에 NX는요, 경상수지. 이거의 합이 종합수지 혹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인데, 국제수지가 0으로 되어 있어. 이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균형. 그리고 R-R 스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 F 돼 있고 그런데, 이거 좀, 다 F로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그 R-R 스타에 그 스타를 F로 좀 바꿔주세요. F는 foreign country 이렇게 약자고요. 그래서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의 차이가 자본 수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경상 수지는 그 P분의 EPF는 실질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고 외국의 소득 수준이고 이렇게. 첫 번째는 분석 모형에 반드시 IS 상품시장, LM 화폐시장, BP 국제수지, 외환시장 이렇게 쓰고, 만약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여기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R equal RF. 그 말은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가 같은 상태에서 BP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R equal RF면 그 자본 수지가 균형이겠죠. 그러면 경상 수지도 당연히 균형해야 되지. 왜? 그게 합이 균형이니까, 제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제만 이렇게 쓴다고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이렇게 써야 되지. 자본 이동이 불안정할 때 이렇게 쓰면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돼. 그냥 완전하게 자유로울 때나 아니면 불안정할 때나 다 그 식 쓰면 됩니다. 자유로울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그리고 여기가 경상수지라는 게 있는데 nx가 뭐의 함수로 되어 있냐면 p분의 2pf, y, yf 이런 식의 요런 거의 변수값 생각을 봤는데 요 실질 환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외국의 소득 수준에서는 자국의 소득 수준은 마이너스고 외국의 소득 수준은 플러스야. 왜? 실질 환율은 실질 환율은 여기 국산품 가격이고요. EPF 요건 외국 상품 가격이야. 이 외국 상품 PF인데 외국 상품 가격인데 이걸 환율을 곱해서 자국 상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국 화폐 표시로. 그래서 요게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국산보다 외국산이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국산품과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인데 이게 국산품보다 외국 상품이 상대로 비싸지는 거지.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따라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저렴하니까.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되게 된다. 이게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경상수지는. 두 번째, 요 소득은 자국의 소득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악화 요인이다. 요 외국의 소득 수준은 외국의 수입으로 가니까 자국의 수출이어서 경상수지 개선 요인이다. 이건 다 할 것이고 요 실질 환율 경상수지 결정 모형이라는 별도의 모형이 있을 정도로 실질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렇게 그냥 쓴다 이거. 저렇게 P분의 APF 이렇게 쓰면서 두 번째 설문일에 차단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차단 효과 이런 거예요. 요 자국 경제와 해외 경제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해외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경기 침체야. 해외 경기 침체예요. 근데 이게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다. 환율이 변동해서 변동환율 제도라면 환율이 변동환율 제도라면 이게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국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국내 정책이나 충격이 요 변동환율 제도화에서는 해외로 못 빠져나가니까 국내 대내 경제에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차단 효과라는 것인데 이 차단 효과는 ISLM BP 모형에서 BP가 당연히 수평이고요. 수평.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하는데 요렇게 요 ISLM BP 상태에서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가 같은 상태고요. 요 F 그 다음에 Y 요 제로 요 A점에서 해외 충격이 먼저 발생하면 해외 어떤 충격이? 해외 경기가 침체가 되면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해외 소득 수준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 해외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뭐가 줄어? 해외 소득이 감소하면 해외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국의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 순수출은 IS 곡선, BP 곡선에 있는데 BP 곡선은 수평 형태이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고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해외 충격이 해외 경기의 침체 충격이 이게 실물 충격인가요? 화폐 충격인가요? 실물 충격이죠. 이 실물 충격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IS 곡선에 영향을 주고요. 화폐 충격이라면 BP 곡선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충격을 아무 때나 그냥 보내면 안 돼. 요 해외 충격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야. IS와 BP예요. 그런데 해외 실물 충격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요 IS예요. 그래서 요런 점으로 B점으로 가고 소득 수준이 Y1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Y1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게
R1으로 이렇게 처음에 R0에서 R1으로 떨어지게 되면 제로 떨어지게 되면 BP 곡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국제수지가 두 가지 방법인데 BP 곡선 아래쪽에서 국제수지가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죠? 적자다. 요 이자가 여기는 돼야 국제수지가 균형인데 이자가 이렇게 낮으면 자본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적자고 이렇게 두 번째는 새로운 요 B점을 중심으로 항상 평가를 해. B점을 중심으로. B점은 새로운 IS와 LM이 맞아 떨어진 상태니까 이걸 새로운 대내 균형 이렇게 불러요. 새로운 대내 균형. 이거 처음에 지금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원대 프레임워크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뭐 조금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대내 균형이 B점인데 국제수지가 적자라 이거지. 이 적자는 국제수지 불균형인데 항상 적자는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방법이 환율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량이 변하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변해. 지금 변동환율 제도니까 환율이 변하는 변동환율 제도니까 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적자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 외환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다시 끌어올릴 거니까 앞에서 해외 충격에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한 요 충격을 요 감소한 충격을 다시 환율 상승으로 회복시킨다 이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점이 C점에 해당하고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원래 어디 Y 여기 균형점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IS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최초의 균형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 말은 처음에 해외 경기 침체 충격이 최종적으로 봤더니 국내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차단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차단 효과를 영어로 인슐레이션 이렇게 이펙트 이렇게 부른다. 이거를 차단 효과 혹은 국내에서 충격이 발생해도 여기에 고립이 되고 해외 충격이 발생해도 못 가고 고립이 된다. 이걸 고립 효과다 이렇게도 부르고 차단 효과 이렇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만 성립한다.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앞에 문제 설문을 좀 보시면 2번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 밑줄 확장 통화정책을 쓴다. 이 통화정책이 이자율 밑줄, 환율 밑줄, 국제수지,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변수에 대한 도표가. 평면 그려보세요. 평면을. BP를 수평으로 보내고 RY 평면에 IS 우하향, LM 우상향, BP 수평 최초의 균형점을 A점이라 그러고 이자율 BP를 수평으로 놨을 때는 항상 저기 R0 R0F, R0, R0F 수준에서 수평이다 이것입니다. 확장 통화정책이야. LM 곡선 우측.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된다고? 어디 점을 찍어요? 여기 요 새로운 대내 균형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점. 그 B점에서 국제수지를 판단하면 BP 곡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자다. 적자. 변동환율 제도니까 적자는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환율을 변화시켜. 환율 상승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순수출 증가.
IS 우측. 언제까지? 이자율 격차가 해소되고 대외 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자,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모형은 수평축과 수직축의 결과 변수를 설명해 줘야 된다. 내생 변수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자는 원래 수로 돌아왔죠? 소득은 어때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2번 설명을 보니까 이자율은 원래 순으로 불변이고요. 소득은 어때요? 실질 소득은 증가했어요. 환율은 그 과정에서 아까 상승했네요. 적자 환율 상승. 국제수지는 BP는 뭐라 그랬어? BP는 국제수지 균형식이라니까. 그럼 항상 균형인데 그거 물은 사람이 바보지. 국제수지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국제수지는 균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자본수지는 악화되는 거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이제 문제를 응용해버리면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그 A점, B점, C점에서 C점의 최종 균형점을 한번 점을 찍어놔요. 거기는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다 균형이야. 그 균형식은 이렇게 생겼어. Y equal C, Y 마이너스 T 플러스 IR 플러스 정부 지출 G 바 그리고 NX. 여러분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걸로 따로 별도로 쓰기도 하는데 뭐 X 마이너스 Q, 뭐 X 마이너스 임포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수출이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출 경상수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요거 별도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P분의 EP 스타 EPF Y, YF. L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P분의 M equal LYR. BP는 BP equal.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수지는 제 그대로, 자본수지는 캐피탈 플로우, 혹은 뭐 KA, R-RF. 요게 제로로 보낸 상태다. 자, 최종점에서는 이 식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자, 소득이 어떻게 됐어? 소득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소득의 일정 부분이 소비로 갔을 거니까 소비는 증가하겠죠. 이자율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최종점에서? 안 변했기 때문에 투자는 변화가 없네. 정부 지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요게 이퀄이 되려면 얘가 증가한 게 얘 증가한 것보다 크니까 뭔가 수요 쪽에서 하나 더 늘어야 되잖아. 그게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 경상수지 개선이 뭐 때문에 나타난다? 환율 상승 때문에 나타나고, 이 모형은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물가 고정 모형이야. 몬델 플레밍 모형은 물가 고정 모형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 때문에 순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게 이퀄 되려면 어떻게 돼? 얘는 떨어져야지. 그래서 소득 증가, 이자율 불변, 여기 경상수지 개선, 자본수지 악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뭐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자, 3번.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이번의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미치는 예상 효과를 설명해라. 소득세율을 낮춘다 밑줄. 평면 하나 그려봐요. 또 급 피곤해. 소득세율을 낮춘다. 평면. 이 소득세는 어디 있어? 소득에 일정한 정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비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요. 소득세를 낮추면 가처분 소득은 증가할 거고요. 뭐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면 그 소비는 IS 곡선에 들어있으니까 IS 곡선은 움직일 텐데 우측과 좌측과 우측으로 가죠. 소비 증가 IS 우측.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된다고? 새로운 대내 균형점에 점을 찍어야 된다고. 국제수지 흑자예요, 적자예요? 흑자죠. 흑자. 불균형을 환율이 조정해줘요, 통화가 조정해줘요. 고정환율이 아니라 변동환율 제도니까 환율이, 흑자는 환율을 하락시킬 거고요. 순수출은 어때요? 감소하죠. 그 순수출은 어디도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 여기요. 그래서 IS 곡선과 BP 곡선이 좌측으로 갈 텐데 IS는 수평의 형태이기 때문에 좌측화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좌측이지만 여전히 균형 상태고 자, 이 IS 곡선이 좌측으로 가서 최초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어떻게 돼요? 소득 불변.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왜 아무 얘기가 없어? 네가 생각해라 이거야. 소득 불변. 아까 조세 감면 소비 증가. 그럼 여기 뭔가 총수요 쪽에 하나 증가했으니까 하나는 떨어져야 되지. 경상수지는 악화죠. 경상수지 악화. 뭐 때문에? 환율 하락 때문에. 경상수지 악화. 그러면 자본수지는 항상 최종점에서는 국제수지는 균형이라니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항상 부호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자본수지는 개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478페이지 그 설문 3의 그래프 분석 부분에 가면 그래프 분석 정부가 소득세율 낮춘다면 몇 줄? 가처분 소득 증가 몇 줄? 소비 늘어나고 IS 곡선이 우측 간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그래프 분석인데요. 양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분석이 설명이 한 3줄에서 많으면 4줄, 그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감세정책의 결과 실질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은 국제이자 수준에서 변함이 없고 환율 하락하고 경상수지 악화되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은 뭘로? 도표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 쉬었나? 잠깐 더 쉬겠습니다.